사화, 현상금. 아침 9시에 휴대폰이 울렸다. 도겸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내버려뒀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지난달에 면접 본 회사였다. 세후 200이 조금 넘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도겸이 지원한 27번째 회사였다. 전화벨이 끊어지기 직전에 문자가 왔다. 세안인더스트리 한도겸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출근 관련 안내는 내일 인사팀에서 별도 연락드립니다. 도겸은 한참을 천장을 봤다. 27번째였다. 최종 합격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는 2차 면접까지가 가장 멀리 간 거였다. 하필이면 이제 왔다. 도겸은 휴대폰을 엎어뒀다. 답장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아니, 나중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거짓말 같았다. 답장을 할지 말지 자체가 고민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옆집 할머니가 갖다 준 콩나물국이 밀폐 용기에 있었다. 데워서 밥 반 공기랑 같이 먹었다. 식탁 모서리에 가습기 고지서가 여전히 있었다. 38,000원이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어제까지 17만 원이었는데 받은 복채를 입금해서 지금은 62만 원이었다. 월세는 낼 수 있지만 공과금까지 내려면 조금 부족했다. 도겸은 잠깐 계산을 했다. 이 회사를 가면 첫 월급까지 한다라고도 보름이었다. 그 사이 월세가 한 번 더 나간다. 그러면 또 통장이 바닥난다.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고 버티려면 점을 더 봐야 한다. 점을 더 보려면 취업을 하면 안 된다. 취업을 안 하려면 점으로 더 벌 수 있어야 한다. 도겸은 수저를 내려놨다. 계산이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 있었다. 평범한 취준생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평범한 취준생은 합격 문자가 오면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건다. 도겸은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았다. 오후에 도겸은 밖으로 나갔다. 딱히 갈 데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집에 있으면 문자를 다시 볼 것 같았다. 보고 또 보고 답장을 쓰다 지우다 하다가 결국 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버릴 것 같았다. 옆집 할머니에게 드릴 것도 사야 했다. 봉투 20만 원을 받아두고 아무것도 안 드린 게 어제부터 마음에 걸렸다. 도겸 기준으로는 염치 없는 거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잠깐 그 신발 생각이 났다. 그 신발은 상자 안에 넣어뒀다. 그런데 어쩐지 현관에 놓여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고개를 저었다. 도겸은 평범한 운동화를 신었다. 7월이었다. 햇볕이 아스팔트를 달궜다. 동네 상점가까지 걸어가는 동안 땀이 났다. 도겸은 가로수 그늘만 밟으며 걸었다. 버스 정류장 옆 과일 가게에서 15,000원짜리 복숭아 한 바구니를 샀다. 그리고 길 건너 떡집에서 쑥떡 한 봉지를 10,000원에 샀다. 양손에 봉지를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어깨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도겸은 멈췄다. 집에서 느끼던 그 서늘함이 아니었다. 집에서는 그분이 뒤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지금은 뭔가 다른 게 반대쪽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횡단보도 건너편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다. 검은 캡 모자를 푹 눌렀었다. 마스크에 긴팔, 청바지에 백팩이었다. 어깨가 둥글게 말려 있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거기까지만 보면 평범했다. 그런데 남자의 왼쪽 뒤, 한 뼘쯤 떨어진 허공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도겸은 숨을 멈췄다.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젊었다. 머리가 길었고 반팔 티셔츠를 입었고 맨발이었다. 얼굴은 아래를 향했지만 턱 아래로 검붉은 자국이 보였다. 목 주변이었다. 도겸은 그 자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에게 붙어 있었다. 팔로 껴안거나 어깨에 올라타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 마치 떨어지면 안 된다는 듯이 그냥 꼭 붙어 서 있었다. 남자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다.
발을 딛지 않았다. 그냥 따라갔다. 신호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건너오기 시작했다. 남자도 건너왔다. 여자는 남자의 왼쪽 뒤에 붙어 도겸 쪽으로 같이 건너왔다. 도겸은 움직이지 못했다. 남자가 옆을 지나갔다. 여자도 그 뒤를 따라 도겸의 옆을 지났다. 지나가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한번 들었다. 턱과 입이 보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다. 도겸의 머릿속에 뭔가 밀려 들어왔다. 말이 아니었다. 이미지도 아니었다. 그냥 무게였다. 물에 잠기는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여자는 말이 없었다. 할머니 공책에서 스친 듯 읽은 구절이 떠올랐다. 오래된 한 얽힌 사연이 많을수록 호는 말을 못한다. 이 여자는 말을 못했다. 대신 도겸을 봤다. 고개는 숙였지만 지나가면서 아주 오래 도겸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지나갔다. 남자는 모퉁이를 돌았다. 도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다. 손에서 봉지 2개가 덜덜 떨렸다. 하필 이 오후에 어깨 뒤는 여전히 싸늘했다. 도겸은 속으로 물었다. 지금 그거 맞죠? 대답은 없었다. 대답 대신 어깨의 서늘함이 한 번 더 짙어졌다. 따라가라는 뜻은 아니었다. 멈추지 말라는 뜻에 가까웠다. 도겸은 봉지를 들고 집 쪽으로 걸었다. 다리가 휘청했다. 걸을 때마다 발이 시렸다. 그 남자가 간 방향은 도겸의 집 쪽과 반대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집에 들어와서 도겸은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도겸은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을 내렸다. 자주 거는 번호가 몇 개 없었다. 엄마와 이모, 그리고 이준혁이었다. 이준혁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2년 전에 경찰 공무원 합격해서 지금은 지구대 순경이었다. 근무처는 도겸 동네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떨어진 파출소였다. 도겸이 연락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친구였다. 명절에 서로 살아있냐 정도의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작년에 도겸이 한번 만나자고 했을 때 이준혁은 술을 사줬다. 자취방 냉장고가 비었다는 말에 편의점 영수증을 내밀고는 나중에 갚으라고 했다. 도겸은 아직 갚지 못했다. 도겸은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가고 받았다. 여보세요. 준혁아. 한도겸. 웬일이고 네가 전화를 다 하고. 사투리가 살짝 섞였다. 준혁이 지방 출신이었다. 근무처가 수도권이어도 통화할 때는 고향 말이 나왔다. 너 지금 근무 중이야? 지금 막 교대 들어왔다. 왜? 뭐 있나? 한잔 할까? 도겸은 말을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대로 말하면 준혁이 병원 가라고 할 거였다. 거짓말을 하자니 할 줄 아는 거짓말이 없었다. 준혁아. 내가 방금 길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누구? 모르겠어. 준혁이 짧게 웃었다. 뭔 소리고. 도겸아, 네 낮부터 술 먹었나? 아니, 나 진지해. 준혁의 목소리가 잠깐 조용해졌다. 도겸이 진지하다라는 말을 쓴 적이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다. 싫은 소리도 안 했고 농담도 안 했고 진지한 말도 안 했다. 그런 도겸이 진지하게라고 하면 진짜 진지한 거였다. 말해봐라. 나 요즘 좀 이상한 게 보여. 할머니 기억나지? 용하다고 그 할머니 맞제? 3년 전 돌아가신 그분이 나한테 오셨어. 준혁은 한참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다른 경찰관들 소리가 들렸다. 누가 무전기를 켜는 소리와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는 소리. 도겸아. 네 지금 어디고? 집. 방금 뭘 봤는데? 도겸은 숨을 골랐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쓴 남자. 우리 동네 상점가 쪽.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검은
캡 모자에 검은 마스크, 긴팔, 백팩. 1시간 정도 됐어. 내가 쑥떡 사고 나오다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봤어. 그래서 그 사람 뒤에. 도겸은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원혼이라고 하면 준혁이 전화를 끊을 거였다. 안 끊어도 속으로는 끊을 거였다. 그 사람 뒤에 뭔가 붙어 있었어. 붙어 있다고. 그래, 사람인가? 사람이었어. 근데 살아있는 건 아니야. 준혁은 웃지 않았다. 도겸은 그게 고마웠다. 도겸아. 네 할매가 용했다는 얘기는 내도 기억한다. 옛날에 네가 어릴 때 뭐 봤다고 울었다 그런 얘기도 기억한다. 그러고 지금 네 목소리가 흔들린다. 네가 거짓말할 애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근데 도겸아, 내가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나? 몰라. 이거 112로 정식 신고가 들어오면 내 이름으로 출동 나간다. 수상자 인상착의 제보라고 기록 남는다. 헛다리 짚으면 민원 들어오고. 근데 안 나가자니 네 목소리가 신경 쓰인다. 준혁은 잠시 끊었다가 말했다. 네 지금 그 남자 어디쯤 갔을 것 같은지 말해봐라. 도겸은 생각했다. 그 남자가 돌아간 모퉁이는 도겸 동네 상점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었다. 그 끝에는 작은 모텔 몇 개와 고시원이 있었다. 남쪽, 상점가에서 남쪽으로 한 블록, 모텔가 쪽이야. 언제? 30분 조금 넘었어. 준혁은 또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번 돌아볼게. 그래 줄래? 그냥 순찰 돌아본다는 뜻이다. 네가 말한 동선 따라서. 수상자 있으면 불심검문하면 되고 없으면 없는 거고. 도겸은 눈을 감았다. 속에서 뭐가 풀렸다. 고마움인지 무서움인지 그 사이 어디쯤이었다. 고맙다. 아직 고마워할 거 없다. 허탕이면 네가 저녁 사라. 그리고 도겸아. 혹시 진짜 뭐 있으면 그러고 네가 뭘 더 봤으면 바로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 112로 돌리지 말고. 왜? 내 말고는 네 말 믿을 사람 없을 거 아이가. 전화가 끊어졌다. 도겸은 휴대폰을 가슴 위에 놓고 천장을 봤다. 어깨 뒤에 싸늘함이 조금 옅어졌다. 그분이 이 선택을 어떻게 보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말리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다. 그것만으로 도겸은 일단됐다. 3시간이 지났다. 도겸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복숭아를 씻어서 접시에 놔뒀다. 쑥떡을 냉장고에 넣었다. 옆집 할머니한테 드릴 건 오늘은 못 드릴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봉지를 들고 갈 자신이 없었다. 할머니의 공책을 꺼냈다. 그 여자 원혼을 잠깐 스쳐본 것뿐인데 왜 이만큼 떨리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다. 앞쪽 어디에 있을 것 같았다. 도겸은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넘겼다. 말을 못하는 혼은 보지 않는 게 제일 낫다. 보더라도 눈을 오래 두면 안 된다. 저들은 말할 것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이다. 그 많은 말이 보는 사람 쪽으로 쏟아진다. 옮겨 붙는다고 해야 할까? 나는 그래서 사흘을 알았다. 그분께 여쭌 적이 있다. 이런 혼도 건질 수 있냐고. 그분은 답이 없으셨다. 쌀을 뿌리지도 않으셨다. 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말을 못하는 혼의 안은 그 혼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풀리지 않는다. 자리를 옮겨 주어야 한다. 그 혼을 붙들고 있는 것을 떼어 주어야 한다. 어떻게 떼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도겸은 공책을 덮었다. 오늘 그 여자는 정확히는 그 남자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었다. 원한이어서 붙어 있다기보다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서 붙어 있는 것에 가까워 보였다.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혼이 있고 죽인 자를 떠나지 못하는 혼이 있다. 그 여자는 후자였다. 남자가 잡혀가면 여자는 어떻게 될까?
도겸은 공책을 가슴에 얹었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는 채로 열이 올랐다. 어깨 뒤가 뜨뜻해졌다. 서늘함이 아니라 뜨뜻함이었다. 그분이 옆에 있다는 뜻이었다. 말리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혼자는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겸은 깜빡 졸다가 깼다.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다.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낮았다. 주변 소음이 없었다. 어디 조용한 데로 빠져서 전화한 모양이었다. 도겸아. 네 말한 거 맞다. 뭐가? 그 남자, 우리가 잡았다 수배자였다. 도겸은 쥐고 있던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다. 어떤? 살인. 1년 전에 서울에서 젊은 여자. 그 뒤로 종적이 없었는데 우리 관할로 내려왔었다. 지금 담당서 강력계가 오고 있다. 내가 지금 전화할 때도 아니다. 도겸아. 네 이거 무슨 일이고. 도겸은 대답을 못했다. 준혁도 한동안 말을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준혁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다. 얕았다가 깊었다가 다시 얕았다. 준혁아, 미안하다. 뭐가? 내가 너한테 이상한 걸. 준혁이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에 가까웠다. 미안하긴 무슨. 네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그거 지나쳤다. 그 남자 인상착에 수배 전단 떠 있는데도 내가 지나쳤을 거 아이가. 그걸 네가 잡아준 거다. 도겸아. 이거 현상금 걸려 있다.